세계 정세 해부에 다시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전재현입니다. 여러분, 며칠 사이에 소셜미디어에는 미국 해군계 싱크탱크인 센터 포 네이벌 애널리시스, 약칭 CNA가 2014에서 2015 무렵에 공개했다는 가상의 도식도가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동아시아에서 전면전이 벌어질 경우 중국 인민해방군 약칭 PLA가 일본을 상대로 감행할 선제 타격 시나리오를 묘사한 그림입니다. 이를테면 대만 충돌이 확전되거나 센카쿠 혹은 갸오위다오 분쟁이 폭발하는 경우죠. 이 그림은 한때 일본에서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고 일본 언론은 이를 첫 24시간 안에 일본을 무력화하는 계획이라고 불렀습니다. 제목만 보면 마치 재난 블록버스터 예고편 같습니다. 종이 위에서라면 뭐든 한 방에 끝내겠다는 자신감은 넘치거든요. 그 그림에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은 붉은 실선으로 표시되고 발사 원점은 산둥, 저장, 장수, 푸젠, 허베이, 랴오닝 같은 중국의 여러 성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표적은 일본의 공군기지와 주일 미군기지, 이를테면 가데나, 요코타, 미사와 이와쿠니, 사세보, 그리고 연료저장고, 레이더, 지휘소, 미 해군 제7함대가 있는 요코스카 해군기지입니다. 말 그대로 아픈 곳만 골라 찍는 셈이죠. 다만 아픈 곳을 노린다고 해서 곧장 싸움이 끝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은 부당한 전쟁의 현장인 우크라이나에서도 매일 증명되고 있습니다. 번개 승리는 대체로 방송 자막에만 등장하니까요. 이어 장거리 순항미사일은 붉은 점선으로 그려지고 A-6K 폭격기와 구축함, 퍼레이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표적은 후방 보급시설, 방공기지, 통신중심, 전력계통입니다. 요컨대 전기가 들어가는 건 다 표적이라는 뜻이죠. 계획도 자체는 참 간편합니다. 현실에선 상대의 전원이 꺼지기 전에 나의 전원이 먼저 나가는 일이 잦다는 게 문제지만요. 이동식 발사대는 붉은색과 보라색 마름모로 표시되며 중국과 한반도 연안 동부가 곳곳에 깔립니다. 목적은 일본과 미국의 미사일 방어를 포화 공격으로 압도해 활주로를 마비시키고 일본 항공전력이 이륙하기도 전에 무력화하려는 것입니다. PLA의 전략폭격기는 파란 사각형으로 그려지며 랴오닝, 내몽골, 산둥에서 이륙해 2000에서 3000km급 장거리 미사일 CJ-20을 탑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르면 다 나가는 게임 속 콤보 같지만 현실은 조이스틱이 아니라 적의 교란파가 잡고 있다는 게 다릅니다. 핵추진 공격 잠수함은 검은 타원으로 일본 열도 해역 바깥쪽에 배치되어 미 해군 선박의 이동을 차단하고 미 항모 전단을 겨냥하며 미일 보급선을 끊는 임무를 맡습니다. 분홍색 원은 일본의 기지나 발전소를 타격했을 때의 파괴 범위를 뜻합니다. 그림 하단에는 원자력 발전소는 공격 대상이 아니라는 문구도 보입니다. 하지만 유사시 오발이나 광격 정전이 발생하면 일본은 극도로 취약해질 수 있다는 단서가 붙죠. 안심하라면서 만약엔 책임 못 진다는 말 어디서 많이 들어본 톤입니다. 이 그림이 공개됐을 때 일본 대중은 세 가지 불편한 사실을 직시하게 됐습니다. 첫째, 일본 전역이 중국 미사일의 사거리 안에 완전히 들어왔다는 점입니다. 2010년 무렵부터 중국은 사거리 1500km급의 둥펑 21, 사거리 4000km급의 둥펑 26, 그리고 사거리 1500km급의 순항미사일 CJ-10을 보유했고 이는 일본 전역이 직접 타격권에 놓였다는 뜻입니다. 그 뒤로도 십수년이 지났고 중국은 더 먼 사거리와 더 강한 탄두의 각종 미사일을 계속 개발해 왔습니다. 공표하지 않는 수치가 늘 가장 매혹적이라는 점도 덧붙죠. 둘째, PLA는 교전 개시 첫 1시간 안에 수백 발을 퍼부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일본은 이런 초고강도 초기 국면을 상정한 준비가 부족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셋째, 일본은 주일 미군 기지에 대한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았습니다. 미군 기지가 먼저 무력화되면 일본 방어력의 절반 이상이 꺾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본 언론은 이 시나리오를 24시간 내 일본 무력화로 요약했던 것이죠. 현실로 오면 2025년 현재 중국은 동부 연안에 DF-21, DF-26, DF-17 같은 중거리 전력들을 촘촘히 배치했고 이들 중엔 항모 킬러라는 별칭을 얻은 탄도미사일도 있습니다. 이름값은 근사합니다. 다만 실전 성적표는 언제나 그 다음 장에 적히죠.
이 미사일들은 일본 전역을 타격할 사거리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에 다수의 이동식 발사대가 결합하면 주일 미군 기지를 포함해 위험한 선제 포격 능력이 생깁니다. PLA의 단거리, 중거리, 장거리 탄도와 순항 미사일의 총량은 수천 발로 추정됩니다. 2,000발 남짓만으로도 첫 1시간에 미사일 포구를 만들 수 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비구름이 항상 제 시간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실제 하늘에서는 레이더 전자전 요격, 그리고 무엇보다 방력이 먼저 도착하곤 합니다. 이런 처지에서 일본은 물러설 수 없습니다. 특히 2022년 이후 일본은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대비를 강화했습니다. 방공망을 업그레이드하고 미군 수용 능력을 보강하고 군사기지와 발전소 인근 지역의 대피 계획을 갱신했습니다. 전국적인 핵 대피호 건설은 아직 대규모로 진행되진 않았지만 중요 거점의 안전 대책과 현실적인 대피 방안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전력 면에서 일본은 미국으로부터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400발을 도입 중이며 이는 중국을 겨냥한 장거리 방역 능력 확보의 중요한 단계로 평가됩니다. 지상형 이지스 어쇼어 계획은 2020년에 취소됐고 대신 이지스 체계를 탑재한 대형 함정 2척을 건조해 해상에서 기동하는 방패로 쓰기로 했습니다. 고정식 담장 대신 움직이는 방패를 고른 셈이죠. 섬나라의 해답답습니다. 일본은 항공자위대 JSDF가 운용하는 촘촘한 방공 레이더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홋카이도, 도호쿠, 간토, 규슈, 오키나와 난세이 제도에 장거리 고정식 레이더가 배치되어 있고 구형 체계인 JFPS-3은 점진적으로 교체 중입니다. 거북등 모양으로 알려진 신형 3차원 레이더 JFPS-5와 JFPS-7은 항공기와 탄도미사일을 고고도 원거리에서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이 레이더들은 전국 방공지휘 경계망과 연결되어 정체불명의 항공기 폭격기 탄도미사일을 조기 탐지하고 전투기와 방공미사일의 요격을 유도합니다. 쉽게 말해 바다 너머에서 슬그머니 다가오겠다는 꿈은 남의 집 초인종의 녹화가 잘 되는 시대에나 가능한 일입니다. 해상에서는 공고, 아타고, 마야급 이지스 구축함이 장거리 탐지의 눈입니다. 이들은 미국의 조기경보 위성 SBIRS, 알래스카와 괌의 장거리 레이더와 연동되어 탄도미사일 방어 임무를 수행합니다. 요컨대 일본 주변 하늘은 레이더 사각지대가 아닙니다. 러시아, 중국, 북한, 대만, 필리핀 방향 모두 지상 레이더와 해상 이지스, 미군과의 정보 공유로 촘촘히 감시됩니다. 유령처럼 스며드는 전술은 이야기 속에서나 통합니다. 일본은 거미줄처럼 방공미사일을 전국에 깔아놓진 않았지만 요충지는 제대로 지켜집니다. 고중고도층에선 이지스함의 SM-3, SM-2가 지역 방공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방어를 막고 일본 해와 동중국해, 태평양에서 상시 순찰합니다. 지대공 중거리 체계인 패트리엇 페이시-3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오키나와, 홋카이도 일대 기지에서 종말 단계 탄도탄과 항공기, 순항미사일 요격을 담당합니다. 적어도 요지 방어층에선 추3 타입 영삼이 기지와 대도시를 지키고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과 대공포가 항만과 민감 시설을 덮습니다. 전국을 우산으로 씌울 수는 없지만 중요한 곳엔 큰 우산이 펴집니다. 이 체계는 국토 전역을 빈틈없이 덮진 못해도 외곽의 난세이 제도 홋카이도 규슈와 내부의 도쿄, 오사카, 나고야 같은 대도시, 공군 해군기지, 원정과 지휘소를 이중으로 지켜냅니다. 일본의 대비는 생각보다 꼼꼼합니다. 미국의 태세도 한 곳에 병력을 몰아 선제 타격을 자초하지 않도록 분산 순환 기만을 기본으로 합니다. 미 공군은 오키나와의 노후 F-15, 15D를 줄이고 F-22, F-35, F-15EX를 순환 배치해 첫 시간대 포격으로 편대 전체를 잃을 확률을 낮췄습니다. 괌의 방어 태세와 기반 시설도 강화됐지만 미 항모는 괌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하와이에서 필리핀에 이르는 기지 사슬을 따라 끊임없이 기동합니다. 서 있는 표적도 맞히기 어려운데 움직이는 표적은 더 어렵습니다. 부당한 전쟁을 시작한 쪽이 늘 믿는 속전속결의 환상은 우크라이나에서 수없이 부서졌습니다. 성급한 침공이 끝내는 지루한 수렁이 된다는 교훈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대비로 그림 속의 선제 타격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그 정도로도 중국이 최대로 퍼부어 오는 미사일 폭우를 완전히 막아내기는 어렵습니다. 세계 어느 책에도 같은 시간대에 쏟아지는 수백 발의 탄도 순항 미사일을 전량 격추할 수 있다고 장담하지 않습니다. 일부 기지, 연료 저장고, 활주로 경납고는 분명 타격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방어의 목표는 전량 요격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첫 라운드에 쓰러지지만 않으면 중국의 속전속결 구상은 자동으로 파산합니다. 몇몇 활주로는 파손되겠지만 복구됩니다. 일부 방공 포인트가 맞더라도 해상 이지스는 남습니다. 지상에서 파괴된 항공기가 있더라도 분산 배치된 편대는 살아남습니다. 더 중요한 건 괌, 하와이, 알래스카, 태평양의 미군 전력이 건재하다는 사실입니다. 즉 전장으로 되돌아와 방역할 수 있습니다. 한방을 자랑하던 전쟁 선동이 결국엔 체력 싸움으로 변하는 풍경, 우크라이나에서 봤던 그대로입니다. 미일이 방역에 나서면 중국의 전략적 약점이 드러납니다. 첫째, 일본과 대만을 겨냥한 DAP-21, DAP-26, DAP-17 발사 거점이 집중된 중국 동남연안은 바다와 가깝고 평탄하며 후방 보급이 밀집해 있습니다. 일본의 토마호크는 약 1600km급 사거리로 이 지역을 때릴 수 있고 F-35가 운용하는 JSM도 다수의 연안 표적을 타격할 수 있습니다. 괌의 B-1B와 B-52는 말할 것도 없습니다. 미 잠수함은 연안의 잠행에 순항 미사일을 쏠 수 있습니다. 이동식 발사대는 일시적으로라도 마비되고 미사일 포구의 박자가 무너집니다. 현관 앞에 포대를 세우면 빨리 쏠 수 있지만 상대의 역습도 빨리 도착합니다. 둘째, 닝보, 푸저우, 샤먼, 산토우, 원저우, 취안저우, 광저우 같은 공군기지는 일본과 미군을 압박하는 H-6과 J-16의 출격 기점이지만 연안에 치우쳐 전략적 깊이가 얕습니다. 활주로는 위성에서 관측이 쉬워 연쇄 타격에 취약합니다. 활주로가 꺾이면 PLA는 내륙 깊숙이 물러나야 하고 활동 반경은 크게 줄어듭니다. 멀리 나가려면 멀리 뛰어야 하는데 발판이 무너지면 점프는 짧아집니다. 셋째, 바다 위입니다. 중국 해군은 자국 해안의 방공 우산 아래에서는 강하지만 미일이 잠수함 버지니아, 대잠 초계기 P-8 포세이돈, 항모전단과 일본의 P-1, P-SAMC를 맞물려 내보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잠은 중국의 고질적 약점입니다. 동중국해에서 PLA 함정들은 며칠 안에 사냥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태평양으로 나가는 보급로는 조여집니다. 물속 전장은 오래 숨쉬는 쪽이 이깁니다. 랴오닝과 산둥 항모 타입 05, 05ED 구축함 타입 07과 075, 56 상륙함이 머무는 대형 항만은 모두 중국 동부 연안에 있습니다. 토마호크와 JSSM-ER 장거리 UAV 한발사 대한미사일의 훌륭한 표적입니다. 부두가 무력화되면 함정은 수리와 재보급이 막히고 해상작전의 지속성이 무너집니다. 큰 배가 파도를 안 무서워해도 돌아올 부두가 없으면 항해는 끝입니다. 중국의 장거리 레이더와 연안 지휘체계는 전장의 눈과 뇌입니다. 미국은 저장, 푸젠, 산둥의 장거리 레이더와 연안 방공 지휘망, 통신망을 우선적으로 노릴 수 있습니다. 2층이 꺼지면 PLA는 일본과 미국의 항공기 함정을 추적하기 어렵고 요격 능력도 급감합니다. 눈을 감은 채 싸움에 나서면 주먹은 공기를 치게 됩니다. 미일이 첫 탈을 버텨낸다면 그들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대만을 방어하거나 제공권을 당장 장악하는 일이 아니라 중국의 가장 취약한 곳, 즉 연안의 미사일 발사대와 공해군 기지를 되받아치는 일입니다. 이 표적들은 바다와 가깝고 타격이 용이하며 PLA의 초기 화력 유지가 거의 전적으로 의존된 곳입니다. 이 약점들이 꺾이는 순간 미사일 포구는 급격히 약해지고 함정은 후방 지원을 잃고 공군은 내륙으로 물러나야 하며 초기 선제 작전의 박자는 흐트러집니다. 박자가 깨지면 멜로디도 무너집니다. 중국이 선제 일격으로 곧장 승리하려면 거의 불가능한 과업을 동시에 달성해야 합니다. 일본을 완전히 무력화하고 주일 미군 기지를 재기불능구로 만들며 미 해군의 이지스 전력을 첫 시간대에 전부 무력화하고 괌과 하와이, 알래스카와 태평양의 미군이 전장으로 복귀하는 것을 막아야 합니다.
체크리스트가 기술 매뉴얼처럼 길어집니다.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부당한 전쟁은 늘 체크리스트가 길고 결과는 짧습니다. 역사는 세 가지 분명한 참조점을 줍니다. 첫째, 1941 진주만입니다. 일본은 하와이에 미 태평양 함대를 기습해 전술적으로는 타격을 입혔지만 전략적으로는 실패했습니다. 항모는 항만에 없었고 미국의 산업력은 압도적이었습니다. 거인을 깨운 대가를 일본은 끝내 치렀습니다. 둘째, 1941 바르바로사입니다. 독일은 소련의 항공력을 지상에서 파괴하고 정역적으로 징역했지만 소련은 엄청난 영토적 깊이와 동쪽으로 옮겨진 공업력, 방대한 예비를 바탕으로 모스크바와 스탈링그라드에서 방역했습니다. 빠르게 달렸지만 연료는 먼저 닳았습니다. 셋째, 1967 6.1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은 선제 타격에 성공했지만 이 경험은 중국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선이 짧았고 상대의 초강대국 후원자가 없었습니다. 일본 뒤에는 미국이 있고 미국 뒤에는 동맹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시험 답안을 베끼려면 문제부터 같아야 합니다. 정리하면 24시간 내 일본 선제 타격을 묘사한 그림은 전쟁 발발 시 중국이 미 1기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현실적 우려를 반영합니다. 그 우려는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그림은 이야기의 절반만 말합니다. 일본의 복원력과 미국의 참전 능력을 생략합니다. 미일이 첫 탈을 버티기만 하면 그 다음은 미일의 방역 차례입니다. 핵무기까지 갈 것도 없습니다. 재래 전력으로도 충분히 중국의 연안 취약부를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역사에서 보듯 상대를 끝내지 못한 선제 타격은 대개 공격자에게 재앙으로 돌아왔습니다. 부당한 전쟁일수록 그 귀결은 더 잔인합니다. 우크라이나가 그 최심판 교본입니다. 중일 외교 위기가 고조된 지금 중국이 일본을 칠 가능성과 그 반대 가능성을 우리는 냉정히 따져야 합니다. 모든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 혼란한 세계에서 우발적 충돌로 이어질 작은 변수를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오판은 세계를 대전으로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상황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평화를 지키려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는 낡은 진리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비가 오지 않길 바라더라도 우산은 챙기는 법입니다. 끝으로 이 모든 내용은 어디까지나 저희의 개인적 의견입니다. 오늘 세계정세해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계정세해부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